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성적인 성격과는 거리가 멀긴 하지만 이렇게 얼굴도 모르는 분들을 향해 첫인사를 하려니 쑥스러워지는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30대 후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여성입니다. 가끔은 참 이런 세월을 붙잡고 싶어지는 순간이 문득문득 찾아오게 되네요. 하지만 지나간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니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게 맞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건이 제 인생을 뒤흔드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다시 겪고 싶지 않아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인간들이 소설이나 드라마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실존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처참한 과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인지 사이다 복수를 하긴 했지만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인지 막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의 기가 막힌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테니 끝까지 집중을 놓치지 말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에 어른들이 왜 서로 수준에 맞는 집이랑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하는지 절실하게 깨닫게 된 사건이 바로 저의 결혼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누가 잘 살고 못 살면 어때? 서로 돕고 도우면서 화목하게 살면 되지 하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는 독일에서 유학을 하던 시절에 요리를 배우기 위해서 유럽에 오셨던 아버지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성악을 전공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요리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그때 이미 저를 독일에서 낳아 키우고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한국으로 오자마자 성악가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셨고 지금은 대학 교수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청담동에 위치하고 있는 유명한 레스토랑을 운영 중이시고요. 이태리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곳인데 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파스타가 먹고 싶다고 아무 때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레스토랑은 아니랍니다. 전부 다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 아버지께서 워낙 프라이빗한 것을 선호하시기에 유명 인사들 사이에서도 맛집으로 소문이 나 있는 그런 비싼 레스토랑입니다. 아무튼 부모님께서 순탄대로를 걸어오시기도 했고 자리를 잘 잡으신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부유한 가정 환경에서 구김살 없이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도 학군이 좋고 비싸다는 청담동에 있었고 동네 아이들도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목표였던 터라 공부를 하며 선의의 경쟁에 대해 배우며 자랐습니다. 저는 대학을 꽤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했고 틈틈이 준비했던 자격증들 덕분에 취업 준비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의 생활이란 참으로 바빴습니다. 야근도 출장도 그렇고 컴퓨터 앞에서 떠나질 못하니까 몸이 점점 망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또 운동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몸을 방치하다 보니까 20대 때에는 괜찮았는데 3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몸이 힘들다는 게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동네 헬스장을 알아보고 개인 PT를 등록해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의 개인 트레이너였던 남자분과 운동하면서 정이 싹 텄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이긴 했지만 등록하는 손님이 꽤 많은 헬스장이 아니라서 그런지 매일같이 전단지를 돌리며 홍보를 하는 모습이 좀 힘들어 보이긴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저에게 운동이 좋아서 시작한 일이지만 다른 부가적인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서 힘들다며 다른 일을 알아볼까 하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운동만 줄기차게 했던 사람이라 할 줄 아는 것이 별로 없었고 취업에 뛰어들자니 마땅히 취업을 할 만한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입사 지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 다니곤 했지만 결국 취업이 되지 않아서 원점으로 돌아와 헬스 트레이너 일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우울해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 슬퍼하는 남자친구를 제가 옆에서 내내 지켜주고 달래주고 하면서 저의 연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넘게 만나다가 이렇게 계속 우울해하기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제가 든든한 벽이 되어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결혼을 하자고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제 프로포즈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저와의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남녀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누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는 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집은 꽤 부유한 집이었지만 사실 남편의 집은 저희 집과는 전혀 다른 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헬스장에서 열심히 벌어온 푼돈을 가지고 시부모와 시모까지 4명의 식구가 방이 2개밖에 없는 빌라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이 2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부모가 안방을 사용하고 시모가 작은 방을 사용했으며 남편은 방이 없어서 거실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본인만의 공간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는 말을 자주 했었는데 그 말의 끝은 결혼을 빨리 해서 집을 나가고 싶다는 결혼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실 그 말 자체가 제가 프로포즈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말이기도 했고요. 어릴 때부터 늘 항상 저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었던 저로서는 거실에서 생활을 하는 남편이 너무 안쓰럽게 보였고 빨리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프로포즈까지 한 마당에 양가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저희 집에서 남편의 직업이 헬스 트레이너라는 사실을 알고는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별로 되지 않고 헬스 트레이너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기에 저에게 고민을 더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남편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을 몰아붙여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께서도 사람 보는 눈이 있고 연륜이 있었기에 저를 말리신 것이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그 염려를 무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게 정말 큰 실수였다는 것을 머지않은 시간 만에 깨닫게 되었고요. 제가 참 불행했죠. 그 당시에는 양가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 연신 눈물을 훔치며 집에 돈이 없어서 한 푼도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시모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누가 준비를 하던 돈이 있는 사람이 준비를 하면 장땡이라고 생각했던 치기 어린 마음에 시부모에게 제가 알아서 다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생각 없이 뱉어낸 말에 무척이나 어이없어 하셨지만 그 자리에서 뭐라고 꾸짖을 수가 없으니 참으시더라고요. 시모는 제 손을 꼭 잡고 부족한 자기 아들을 거둬줘서 고맙다고 잘 지내보자고 몇 번이나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부터 공이 정방향으로 잘 굴러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시모도 저에게 언니가 생긴 기분이라 좋다고 해맑게 웃으면서 말을 하는데 이게 바로 결혼이고 가정과의 화합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저에게 친언니처럼 생각하고 따르겠다며 애교를 부리는 어린 시누를 보면서 저와 남편은 훈훈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우리 부모님만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딸을 시집 보내는 게 서운하셔서 저렇게 표현을 하시나 보다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어린 신우도 너무 가식적으로 웃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시부모도 빈대근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결혼 꼭 해야겠니? 어머니, 이렇게 짧게 만나보고 어떻게 사람의 본성을 다 파악할 수 있겠어요? 엄마가 오해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의 생각이 너무 깊은 거라 치부했지만 결혼을 준비하면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어떤 뜻인지 조금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준비하면서 당연히 예물을 골라야 했기에 웨딩 반지를 보러 주얼리숍에 갔는데 시모가 따라온 게 아니겠습니까? 와, 언니, 이거 너무 예쁘다. 이 귀걸이 제가 하면 진짜 예쁘겠죠? 와, 이 목걸이까지 세트인가 봐. 언니, 저 이거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 다이아가 딱 박힌 귀걸이를 골라 잡더니 저에게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웨딩 전문숍이라서 그런지 가격도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신우에게 선물로 줄 만한 가격은 절대 아니었고 평소에 끼고 다닐 수 있는 디자인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애둘러서 거절을 했는데 신우가 이런 거 하나 못 사주니 하면서 입을 삐죽이더라고요. 아직 나이가 어리니 뭘 몰라서 그런 거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집을 보러 다닐 때엔 더 심각하게 신우가 따라붙어서는 집을 둘러보고 있는데 너무 작다며 큰 집으로 이사를 갈 생각은 없냐고 구시렁거리시더라고요. 방이 4개짜리 집이면 우리가 같이 살아도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신혼집을 보고 있는데 다짜고짜 합가 이야기를 꺼내니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부동산 직원분이 더 당황하셔서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신우는 눈치도 없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선심을 쓰듯이 안방은 너네가 쓰고 작은 방은 우리가 쓰고 하면서 은근히 합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신혼생활에 대한 환상도 있었고 남편이 집을 떠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 딱 잘라서 거절의 의사를 비췄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신혼인데 부부간에 화합을 해야 하고 합가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어이구,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하기로 했는데 너는 아니구나. 내가 불편하니? 이제 한 가족인데 너무 서운하게 딱 자르는구나.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가끔은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사는 것이 벅차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남이나 다름없는 시무랑 어떻게 같이 살겠습니까? 옆에서 줄기차게 구시렁거리는 시무의 말을 무시하고 집을 구하는데 한 푼도 보태줄 수 없다는 시댁의 말에 따라 집도 제 명의로 제 돈으로 구했습니다. 제가 또 나름 대기업을 종사하게 된 지 10년 차가 된지라 모은 돈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남편에게는 대출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고요. 그게 저희 부모님께서 돈을 지원해 주시는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돈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서로에게 좋지 않게 작용을 할 것 같으니 최대한 대출을 얻은 집이라고 말을 하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말과는 다르게 부모님께서는 신혼부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몇 억의 대출은 위험하다고 하시며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줄 알고 앞으로 이자를 어떻게 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을 하더라고요. 저는 적당히 장단을 맞추며 남편에게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집 명의도 내 명의로 해야 한다고 속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혼수를 사러 다닐 때에도 신우랑 신우가 쫓아와서는 우리 집에서 세탁기 건조기 있으면 좋겠다, 공기청정기 좋아 보인다면서 알짱거렸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사달라고 하는 말인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는데 남편이 저에게 슬쩍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 세탁기 15년 된 통돌이인데 매번 거기서 옷 꺼내고 하기가 너무 힘들긴 하더라. 드럼 세탁기 하나 놔두리면 우리 엄마가 좋아할 텐데. 그러면서 제 눈치를 은근히 살피는데 이 남자가 염치가 없다는 생각보다는 귀엽다는 생각이 먼저 들 만큼 제가 남편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직원이 저에게 2개씩 사면 할인을 더 넣어주겠다고 살랑거리는 바람에 시댁에도 세탁기와 건조기를 선물로 놔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카드로 결제를 하는 걸 보더니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괜히 제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결혼식 전날까지도 사실 저희 부모님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결혼을 미루고 싶으면 당장 이야기를 하라고 은근히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전날 파투를 낼 신부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남편을 진심으로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혼집의 혼수까지 제 돈으로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댁이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어서 걱정이라며 저를 살짝 질책하셨습니다. 어떻게 만나도 그런 거지 같은 집안을 만나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저도 발끈하긴 했죠. 그런데 시댁에서 정말 돈 500만 원이 없다면서 가구나 가전을 하나도 선물을 해주시지 않았기에 제가 부모님께 할 말이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 가족이 될 사람들이었기에 저는 그때도 시댁의 편을 들었습니다.
누구나 저희 집안처럼 부유하게 살진 못한다고 말입니다. 물론 제가 세탁기와 건조기를 선물해드렸다는 사실은 비밀로 해야 했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 시부모님께 난감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가기로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며 하와이를 같이 가고 싶다고 신혼여행을 따라가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한 푼 없어서 저희에게 방향제 하나 선물해 주시지 못한 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하와이를 가고 싶다고 하시는 건지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나중에 같이 해외여행을 가자고 신혼여행인데 부부 둘이서만 가고 싶다고 말을 하니까 삐지시더라고요. 나는 살면서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서 해외여행 가보는 게 소원이었다. 아들 부부 갈 때 따라가야 좋은 거 많이 보지 않겠니? 너네만 좋은 거 구경하겠다면서 은근히 비꼬시는데 저는 제가 이걸 왜 고개 숙여가면서 시부모를 설득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남편이 나서서 나중에 같이 가면 되지 해외여행 갈 일이 한 번도 없겠냐고 달래고 달래서야 겨우 일단락이 됐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도 잘 다녀온 뒤에 시댁 친정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제가 사온 물건을 보더니 신우가 인상을 쓰는 게 아니겠습니까? 언니 대기업에 다닌다면서 선물이 고작 이게 뭐예요? 화장품? 이런 거 말고 나 명품백이나 하나 사주지. 화장품이랑 가방이랑 가격이 같았으면 명품백으로 사드렸겠죠. 신우, 나중에 가방은 신우가 돈 모아서 사요. 우리 애가 돈 모아서 그런 사치품을 사겠니? 누가 선물을 해줘야 쓰는 거지. 경제적인 차이가 나니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위해 써야 하는 거 몰라? 다음에 해외여행을 갈 때엔 내 선물도 비싼 양주로 사오고 우리 딸 들고 다닐 그 명품백인지 뭔지도 하나 사와라. 그래, 우리처럼 이렇게 바라는 바가 확실한 사람이 편하다는 건 살면서 깨닫게 될 거다. 시댁이랑 등져서 좋은 게 뭐가 있니? 이런 말을 면전에서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옆에서 실실 웃으면서 다음에 해외에 갈 때는 같이 가서 고르자고 자기 취향으로 고르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누구 마음대로 다음에 해외 갈 때 같이 간답니까? 남편이 처음으로 7푼이 8푼으로 보였습니다. 아무튼 신혼생활은 둘이 있을 때는 나름 꿀을 바른 듯 달달했고 시댁 식구가 껴있을 때는 시궁창도 이런 시궁창이 따로 없겠다 싶을 정도로 악몽 같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염치가 남에게 다 져버린 수준인지 만나기만 하면 저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면서 요구하기 바쁘셨거든요.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드렸던 게 실수였을까요? 그걸로 만족하지 못한 시부모님은 그 좁은 집에 이것저것 많은 가전을 새로 들이기 원하셨습니다. 요즘 설거지만 하면 어깨가 결리고 팔이 아파서 도무지 집안일을 할 수가 없다. 요즘 보니까 그 식기세척기? 그게 사람 손보다 낫다고 하던데. 어머님, 저희 집에도 식기세척기 없어요. 그래? 그럼 우리 집에도 하나 놓고 엄마 아빠 집에도 하나 놓고 2개 살까? 우리 엄마도 주방일 베테랑인데 그거 하나 있으면 좋다고 하잖아. 제가 진심이냐는 얼굴로 남편을 싸늘하게 바라보니까 눈치 없는 우리 남편은 헤헤 웃으면서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정말 이럴 때 보면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할 정도로 좋게 말하면 천진난만, 나쁘게 말하면 대가리가 텅텅 비어있는 놈 같았습니다. 남편이 한 달에 벌어오는 돈이라고 해봐야 끼케야 25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것도 고객 유치가 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돈이었고요. 제가 버는 돈은 4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었고요. 남편이 고객 유치가 안 되는 달에는 한 달에 180만 원을 겨우 벌까 말까 했어요. 기본급 자체가 애매하다고 생각해야 할 정도였고 영업을 열심히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돈이 늘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한 이후에 시댁 살림에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건지 뭔지 쓰는 돈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들은 유행에 민감해야 한다고 하면서 옷을 어찌나 사입어대는지 집에 택도 안 뜯은 옷들이 수두룩할 정도였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의 영업을 전부 SNS를 통해서 하는 거라며 하루 종일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고 생활을 하니 얼마나 꼴보기가 싫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모든 허물을 감싸줄 수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하는 행동에 불만을 가지지 않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먹기와는 반대로 시댁에서의 염치 없는 행동은 날이 가면 갈수록 도를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아버지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너무 오랜만이라 반갑게 받았더니 시작부터 황당함을 감추지 않으시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평소 통화할 때 그런 식으로 전화를 받자마자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저는 무슨 일이냐고 바로 여쭈어 보았습니다. 어제 사돈 어른들이 우리 식당에 찾아와서는 예약도 없이 다짜고짜 식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냐. 거기다가 무슨 친척분들을 죄에다 끌고 밥을 달라고 소리를 치는 것도 모자라 내가 평소에 행사 때에만 열어두는 룸에다가 10명의 손님들을 모시게 됐지. 사돈 어른들이 코스 요리를 싹 시키시길래 웬일인가 했더니 글쎄 돈도 안 내고 잘 먹었다고 인사만 하고 쑥 사라지는 게 아니겠냐. 내가 황당해서 원. 그렇다고 우리 딸 시집살이 당할까 무서워서 돈 내라고 소리도 못 지르고 된통 당했다. 친척분들까지 싹 끌고 가서는 무전 취식을 했다는 말에 제 얼굴이 다 화끈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시댁에 전화를 하겠다고 하고 아버지와의 통화를 마무리하고는 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여쭈어 보았습니다. 정말 친척분들을 죄다 끌고 가서 공짜로 코스 요리를 먹고 온 것이 맞는지 재차 확인을 하는데 시모가 저에게 버럭하시면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로 치사하게 돈 내라고 하시든 가족끼리 정도 없이 그거 재료값 얼마나 한다고 돈을 내라고 그러냐? 내가 재료값 드린다고 해. 어머님, 재료값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께 미리 말을 해주신 것도 아니고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세요. 가족 좋다는 게 뭐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깨도 살려주시고 하는 거지. 딸 좋다는 거 다 뻥이네 뻥이야. 저희 아버지를 갑자기 거짓말쟁이로 치부하는 것도 어이가 없고 저도 어설프게 대꾸를 했다가는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아서 세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 식당 정말 고급 식당이라 예약 없이는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시부모님 오셨다고 일부러 열지 않는 문까지 열어주신 거라고요. 그 정도로 대접을 받으셨다면 고맙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저한테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시면 안 되죠. 뭐야? 뻔뻔? 우리가 남도 아니고 특별한 손님인데 시댁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끊자. 시모는 답이 정해진 사람인 것 마냥 애처럼 굴었고 저는 시모를 설득하는 일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성악을 전공하신 뒤 성악가로 이름을 알리시다가 지금은 대학 교수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몇 년에 한 번씩 독창의 공연을 올리시곤 하십니다. 후배들을 데리고 양성을 하신다는 명목으로 자선 공연처럼 하시는 건데 이번에도 공연을 하신다고 하시며 저에게 초대장을 줄 테니 보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평소에 어머니께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가장 좋아했던 저로서는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이 공연이 무척이나 기대되는 공연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같이 가자고 말을 했더니 남편이 시댁에 가서 자랑하듯이 우리 어머니께서 하시는 공연을 설명하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 신우가 갑자기 자기도 평소에 그런 클래식한 공연을 보는 게 소원이었다면서 친구들을 데리고 가도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신우가 아이돌 좋아하는 건 알았지만 클래식에도 관심이 있는 건 전혀 몰랐던 터라 의아했긴 했지만 경험이라는 것은 중요하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티켓은 제가 구해다 주겠다고 말을 하고 몇 명이나 갈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대충 5명 정도 갈 것 같다고 5장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신우에게 티켓을 전달해주고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이랑 같이 보러 갔는데 진짜 티켓 준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좌석도 좋은 좌석으로 어머니께 부탁을 드려서 받아낸 티켓이었는데 신우 친구들이 전부 하나같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냥 SNS에 이런 공연도 즐긴다 하는 걸 자랑하려고 간 것이었는지 한 명은 공연 중간에 전화를 받지 않나, 플래시까지 터뜨리며 사진을 찍지를 않나, 또 한 명은 코를 골면서 자는 바람에 조용한 공연 분위기에 드르렁 드르렁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더라고요. 자기들까지 내내 웃고 떠들고 공연장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만 골라서 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주신 티켓이니까 어머니도 그 자리에 누가 앉았는지 대충은 알 수 있잖아요. 제가 너무 쪽팔리는 마음에 신우한테 계속 눈치도 주고 신우 쪽을 바라보면서 불타는 눈빛을 보냈는데도 눈치가 없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른 척을 하더라고요. 제가 결국에는 공연이 끝나자마자 신우를 찾아가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신우 친구들까지 싹 잡아다가 잔소리를 했어요. 공연 기본 매너 같은 것도 몰라요? 누가 공연 중간에 사진을 찍고 전화를 받고 떠들어요. 이런 건 기본 에티켓이잖아요.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기분이라도 들었던 건지 신우가 갑자기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서 저에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언니는 돈이 많아서 이런 공연을 자주 가서 그런가 본데 저는 처음 오는 거니까 당연히 모를 수도 있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영화관도 안 가봤어요, 신우는? 여기가 무슨 아이돌 콘서트도 아니고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건 다들 눈치껏 알아요. 지금 저한테 눈치까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나 고급스럽게 즐길 줄 아는 거다. 이런 말씀? 제가 그렇게 비약한 적은 없는데 신우 자격지심이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언니, 말이면 다 안 줄 알아요? 지금 제 친구들 앞에서 제 인성까지 깎아내리는 건 너무한 것 같네요. 어떻게 제 친구들 앞에서 이런 쪽팔림을 줘요? 언니 평소에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는구나? 내가 뭐 언니한테 잘못한 거 있어요?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요? 싸울 것 같아. 저는 정말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누가 보면 제가 괜한 트집을 잡아서 신우를 골탕 먹이고 쪽팔림을 주기 위해 한 행동인 줄 알겠어요. 저는 신우에게 영화관을 운운하면서 알아듣게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신우 눈에는 제가 그냥 신우를 마음에 안 들어해서 이런 소리를 한 것이라 느꼈나 보더라고요. 도대체 제가 왜 신우한테 일부러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알아듣게 말을 해도 이미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신우 때문에 대화가 되질 않았습니다. 신우가 오히려 방방 뛰면서 저를 나쁜 면으로 몰고 가는데 제가 속이 답답해서 미치겠더라고요. 남편도 옆에서 저한테 친구들이랑 다 있는 자리에서 말을 너무 심하게 한 것 같다면서 신우 편을 드는데 이런 남자를 뭘 믿고 결혼했나 싶었습니다. 이걸로 끝이 난다면 서운하고 섭섭하겠죠?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차를 한 대 뽑았는데 물론 남편이랑 같이 나눠 타려는 목적으로 구매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랑 둘이 타기에도 바빠 죽겠는 시점에 시부가 자꾸 제 차를 빌려달라고 조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도 이렇게 비싸고 좋은 차 몰고 다니는 게 소원이었는데 차를 한 번만 빌려주라. 내가 친구들 만나러 가는데 며느리 잘 둔 덕 좀 봤다고 하게 말이야. 몇 번이나 남편을 통해서도 저에게도 직접 조르셨기 때문에 주말에 친구분들 만나러 가실 때 한번 차를 몰고 나가보시라고 빌려드렸습니다. 시부도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 거기다가 며느리를 잘 둔 덕이라는 말에 제가 혹해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꽤 비싼 외제차이긴 했지만 시부가 운전 경력이 저보다 훨씬 오래됐으니까 별 걱정을 하지 않고 빌려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저에게 전화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 놀래서 경찰서로 남편과 달려가니 시부가 앉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게 누가 봐도 술에 취한 사람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시부가 음주운전에 걸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음주운전 아니라는 말만 하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버텼대요. 그래서 인근 병원에서 피검사까지 진행을 하고 경찰서에 끌려온 거랍니다. 글쎄.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부가 앞으로 고꾸라져서 코를 드르렁거리면서 자기 시작하는데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요. 도대체 남의 차를 끌고 음주운전이라니.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자나 다름없는 행동 아닙니까? 만약 누가 어떻게 사고라도 당했으면 어쩌려고 그런 짓을 하는 건지 너무 화가 나니까 잠든 시부에게 욕을 퍼붓고 있더라고요, 제가. 경찰서 유치장 바닥에 누워서 담요 하나 걸치고 잠을 자고 있는데 세상에 미친놈이 이런 미친놈이 따로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몇 번이나 쪽팔림을 감수하고 사죄를 드렸고 제 차를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경찰이 무표정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차 사고 났어요. 차선 변경 무리하게 하다가 옆 차들이 받고 가드레일 받고 이거 수리비도 꽤 나오겠던데. 아무튼 차가 굴러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레카가 와서 끌고 갔으니까 저기 공업사 가서 확인해 보세요. 진짜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육성으로 연병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인상 팍팍 쓰면서 욕을 하자마자 남편이 옆에서 움찔거리는데 그 모습까지도 너무 찌질하게 보였습니다. 술에서 조금 깬 것인지 잠에서 깬 시부가 춥다면서 옷 좀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면허 취소는 당연한 거고 벌금도 당연한 거고 사고 차량 수리비에 부서진 가드레일 비용까지 청구하겠다는 상황에서 시부가 술이 좀 깼는지 저를 보고 당당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며느리 네가 용돈을 조금 쥐어주고 그랬으면 내가 대리운전을 불렀겠지. 돈도 없는데 그럼 음주운전 해야지 어떡하냐. 이게 네 탓이지 내 탓이냐? 그랬으면 전에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어야죠. 아버님은 예비살인자나 다름없어요. 하늘 같은 시아비한테 뭐가 어쩌고 어째? 예비살인자? 네가 용돈을 안 줘서 이렇게 된 거라고. 사고 처리만 한 푼도 못 해준다. 먹고 죽을 돈도 없어. 네가 알아서 다 하고 네 차니까 네가 수리하고 난 모른다 몰라. 그때 진짜 소위 말하는 야마가 돈다는 기분이 확 느껴지면서 남편이 싫다기보다는 더 이상 이런 시댁을 지켜보며 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럴 때일수록 움츠러들고 아무런 의견도 말 못하는 남편에게도 정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항상 시댁 편에 서서 저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를 하기만 했지 정작 이런 상황에서 지 부모한테 한 소리도 못하는 남편이 너무 찌질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뒤통수를 제대로 맞는 말을 남편이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우리 엄마도 그렇고 우리 동생도 그렇고 용돈을 좀 달라고 하던데 어차피 자기가 돈 벌고 대출금 갚는 거야 자기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번 돈은 우리 집 용돈으로 드리는 거 어떨까 싶긴 했거든. 자기네 집은 부자니까 장인어른 장모님이 알아서 잘 노후 준비하시면서 사시잖아. 우리 집은 또 그게 아니라서 지금 상황에서 그게 할 말이라고 생각해? 뭐 언젠가는 할 말이니까. 그리고 우리 집이 너무 낡아서 이사도 좀 갔으면 좋겠는데 자기 대기업 다니니까 대출이 잘 나오잖아. 혹시 추가 대출 같은 게 좀 되나? 그러면 자기 돈으로 이사도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진짜 말이라고 다인 줄 아나? 그 대출금은 누가 갚고 또 나 혼자 뼈 빠지게 일하라는 말이야? 왜 자기 혼자 일한다고 생각해? 우리가 함께 열심히 일하면 되지. 자기는 말을 또 서운하게 한다. 당연하게 저에게 돈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 순간 이 결혼은 실패한 결혼이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영영 시댁의 노예로 살게 될 것이 자명했기에 저는 부모님의 마음을 10분 이해할 수 있었고 동시에 이혼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염치도 없고 눈치도 없는 남편.
저만 보면 돈 외쳐대는 시대까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부모님께 이혼을 하겠다고 죄송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께서도 한숨을 쉬시며 잔소리를 하려고 하시다가 제 의견을 지지해 주시겠다고 하시며 변호사를 선임해 주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곱게 이혼을 해주면 제 속만 골물 게 분명했기에 저는 그동안 당한 것들을 모두 깔끔하게 복수로 되돌려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차량 수리비부터 시작해서 상대방 병원비에 보상금 벌금까지 싹 다 종합해서 시댁에 청구를 했습니다. 운전은 제가 한 것이 아니었고 일일 보험이라는 것을 가입해 두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가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변호사를 통해 확인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와 상황을 전부 정리했고 시댁에 보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인 거지 복수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시댁의 거지 근성을 이용해서 통쾌한 복수를 해주기로 계획을 짰습니다. 제가 소송을 걸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댁 식구들에게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거냐며 면세점 쇼핑이라도 해야겠다고 신우가 엄청 신이 나서 말을 하는데 제가 정신 나갔다고 복수에 그 큰 돈을 쓰겠습니까? 제가 일이 바빠서 이번에는 같이 갈 수 없으니 국내 여행을 다녀오라고 기차표도 다 끊어놨다고 말을 했습니다. KTX를 타고 부산이라도 다녀오라며 최고급 호텔도 잡아놓겠다고 시댁 식구들을 꼬셨고 그게 어디냐면서 다들 신나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해외를 보내주지 않는다고 신우의 입이 뾰루통하게 나왔지만 제가 최고급 호텔 이야기를 꺼내니까 입을 쏙 집어넣더라고요. 그렇게 무궁화호 기차를 끊어놓고는 사실은 KTX를 끊어놓은 척 티켓을 위조해서 시댁 식구들에게 보냈습니다. 제가 숙소도 최고급 호텔을 잡았을 리가 없잖아요. 인터넷에 수소문을 해서 알아본 여인숙 같은 침대도 없는 그런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마치 고급져 보이는 호텔인 것 마냥 숙소 내역도 포토샵을 통해서 수정을 해서 5성급인 척 꾸며서 보냈습니다. 무궁화호를 타면 기차만 5시간 이상을 타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시댁 식구들이 서울역에 가서 KTX를 타고 가는 줄 알고 신나 있을 동안 저는 용달을 불렀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남편의 짐을 모조리 다 빼서 시댁에다가 옮겨놓고 시댁을 찾아가서 제가 사준 세탁기와 건조를 중고 매장에 냅다 팔아버렸습니다. 솔직히 치사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내 돈으로 사준 물건이니까 소유권도 당연히 저한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집에 제 돈으로 산 물건이 하나도 없길 바랬거든요. 제가 신우에게 선물해준 화장품까지 하나하나 다 챙겨서 제 돈으로 산 물건을 버리거나 제가 챙겨오거나 중고 거래로 팔았습니다. 저는 바로 부동산에 들러서 집도 내놓고 제 짐까지 싹 빼서 친정으로 옮겼습니다. 그런 일을 벌이는 사이에 시댁에서는 KTX 티켓이 아니라면서 무궁화호 티켓이라고 난리가 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약을 했길래 티켓이 이렇게 실수가 날 수 있냐고 저를 질책하길래 저는 시댁 식구들을 가만히 솔로 꼬셨습니다. 제가 티켓을 잘못 봤나 봐요. 이상하네, KTX였는데. 그래도 숙소는 딱 우리 시댁 식구들에 맞춰서 준비했으니까 즐겨주세요. 제가 짐 정리를 미리미리 해놔서 그런지 시댁 식구들이 여인숙 주소 앞에 도착했을 때 어느 정도 짐 정리가 다 된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최고급 호텔만 생각하고 여인숙 주소 앞에 선 시댁 식구들은 숙소의 상태를 보고 저에게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숙소 5성급 호텔이라고 안 했어? 우리 식구들을 위해 준비했다며. 맞아. 당신네들한테는 딱 그 숙소가 최고 아니야? 잘 어울려. 거지근성에 딱 맞춰서 구한 건데. 뭐? 거지근성? 너 지금 말 다 했어? 정신 나간 거야? 정신 안 나갔는데? 지금 나 완전 제정신이야. 그리고 너무 안성맞춤 아니야? 언니, 이게 무슨 짓이야 진짜. 나 친구들한테 5성급 호텔 간다고 자랑 다 해놨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지금 시댁 식구들을 무시하는 게야?
시집살이 제대로 한번 시켜줘. 지금이라도 5성급으로 바꿔놓으면 우리가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 웃어 넘기마. 저는 쉴 새 없이 떠드는 그들의 입을 제대로 막아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내 차 수리비 1,200만 원, 상대방 차 수리비 800만 원, 음주운전 벌금 1,000만 원, 거기다가 내 정신적 피해 보상비에 차량 렌트비, 가드레일 수리비, 제가 하나하나 다 받아낼 테니 앞으로 소송 준비 잘 하시고요. 제가 선물해드린 가전들과 생필품들은 제가 다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도 그건 제가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해드린 거니까 새거 값으로 받지 않는 걸 고맙게 생각하세요. 아, 그리고 여보, 우리 집 부동산을 내놨어. 짐은 다 시댁으로 돌려놨고. 그리고 내 카드 그거 정지시켜서 안 긁힐 거야. 돈은 좀 넉넉하게 들고 부산으로 갔길 바래. 쉬지 않고 와다 쏟아내니 시댁 식구들이 입을 싹 다물더라고요. 남편만 분한지 야야하면서 저를 불러대는데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마 지금 집에 가면 이혼 소송장이 도착해 있을 거야. 꼼꼼하게 읽고 위자료 준비 잘해. 그러고는 통쾌한 마음에 팔짝팔짝 뛰면서 전화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에 돌아오려고 기차표를 끊는 건지 뭔지 카드 알림이 엄청나게 도착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카드를 정지시켜버렸잖아요. 결제 실패 메시지가 몇 개가 오던지 어이가 없어서 정지해놨다고 말을 했는데도 멍청한 짓을 반복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저녁 늦은 시간에 어떻게 서울까지 오긴 왔는지 친정집으로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찾아왔더라고요. 사돈댁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혼이 애들 장난입니까? 예? 시댁이 우습답니까? 이건 뭐 인성교육이 아주. 아줌마,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남의 부모한테 자식 교육 운운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기들은 아주 거지근성으로 키워놓고 누가 누구 보고? 자식 교육, 인성 교육이라는 말에 우리 어머니께서 화가 잔뜩 나셨는지 정말 저는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께서 욕을 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 교양이 넘치시는 분이라 손찌검도 안 하시는 분인데 우리 어머니께서 시모의 머리채를 확 잡아뜯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랑 아버지랑 진짜 둘 다 너무 놀라서 말리지도 못했어요. 시모는 머리채가 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이 정신 나간 년이 지금 뭘 하는 거야? 누가 누구 보고 인성교육을 가지고 난리야? 이 쓰레기 같은 집안. 지금 내 머리카락 다 뜯어놓은 거 후회할 거야. 고소를 할 거야. 너네 다 콩밥 먹일 거야. 그러든지 말든지.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지 못해? 내가 걸어둔 소송 준비나 잘해. 끽해봐야 머리카락 뜯긴 걸로 무슨. 그 뒤로 이혼 소송은 당연히 급물살을 타고 진행이 되었고 남편 측은 제가 걸어놓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때문에 정신을 놓게 되었습니다. 저의 회사며 집이며 찾아와서는 집 팔아봐야 벌금 내고 뭐하고 하면 돈 한 푼 안 남는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온 가족이 울면서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들을 내려다보며 비웃어줬습니다. 우리 집 팔면 정말 오갈 곳도 없어. 우리 아빠 가게에서 밥 처먹고 간 친척들은 어디 갔대?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신세를 줘. 제발 한 번만 봐주라. 너네 집 잘 살잖아. 이거 푼돈이잖아. 세상에 몇 천만 원의 푼돈인 사람이 어디 있니? 이런 한 장까지도 악착같이 받아낼 테니 그런 줄 알아. 멀어지는 제 뒤에서 울고불고 소리를 질러대는데 아주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 뒤로 유능한 우리 변호사님 덕분에 이혼 소송은 완벽하게 나무로 갈라지는 걸로 마무리됐고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거짓골이 될지 궁금해 죽겠습니다.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한 금액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시댁에서는 집까지 팔았다고 지금은 오갈 곳이 없어서 폐지를 주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가 되고 나니 저에게 찾아와 적당히 합의를 해줄 수 없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그들의 처지를 불쌍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리 없죠. 울고불고 비는 꼴이 얼마나 우습고 초라하던지
제 발밑에서 벌벌 기는 그 사람들의 앞에 살포시 5만 원짜리 한 장 던져줬습니다. 그 돈으로 라면이라도 사 먹으라고 하니 부들부들 떨면서도 그 돈을 소중하게 챙겨가는데 웃음이 터져서 혼이 났습니다. 공짜 좋아하고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물 쓰듯이 쓰던 멍청한 인간들이 결국에는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됐다는 게 통쾌할 따름이랍니다. 여러분, 인생사는 세우지마라고 말을 하잖아요. 저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요?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있다면 힘든 일이 그만큼 따를 수도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내고 지금은 제 스스로를 돌보며 저만의 자유, 저만의 시간에 집중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 거지 같은 인간들과는 완벽하게 갈라지고 제 인생을 새 출발하게 되었으니 제 인생의 그 어떤 날들보다 행복하고 기쁘게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지만 모든 재판이 끝나고 좋은 소식이 나오는 그때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와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그때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서도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올 여름 무탈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